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생성형 AI로 폭파나 붕괴 장면을 그린 국내 첫 AI 장편 영화가 오늘 개봉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제작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해 영화 제작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만끽할 새도 없이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옵니다. 다음 주 서울 등 내륙 기온이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하는 데 이어 11월에도 변덕스러운 찬바람이 자주 몰아친다는 예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 아래 가을 억새가 바람에 흩날립니다. 여느 때에는 높고 파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장관의 물결을 뽐내지만 올해는 초반부터 이어진 잦은 비와 흐린 날씨, 찬바람으로 천고마비의 가을 풍경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며 궂은 날씨가 이어지는데 긴 추석 연휴를 지나 이번 주까지도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영향에 마치 장마철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30도를 넘는 늦더위와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기록되며 계절의 시계가 한여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을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고기압이 버티는 가운데 10월 초반부터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중부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정체 전선이 형성되는 등 장마철처럼 강수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씨는 다음 주 또 한 차례 심수를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 춘천은 4도까지 곤두박질해 초겨울 같은 체감 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도 대부분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이른 아침 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다음 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륙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11월에도 가을 정취보다는 이르게 찾아오는 초겨울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차가운 날씨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제주에서 가을 벚꽃이 피었습니다. 봄의 대표적인 꽃이 계절을 잊은 이유,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연분홍빛 벚꽃이 피었습니다. 다른 나무에도 꽃봉오리가 맺혀 봄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주에서는 노란색 여름꽃인 황근도 활짝 피었습니다. 모두 제철이 아닌 10월에 피어난 겁니다. 이처럼 계절을 혼동해 꽃이 피는 현상을 불시개화라고 합니다. 최근 이어진 이상 고온에 식물들의 생체 시계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지난달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잇따르고 10월에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물러나지 않고 10월까지 영향을 주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유입되어 높은 기온이 나타났습니다. 불시개화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작은 곤충들, 조류, 그리고 야생동물 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숲의 건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됩니다. 벚꽃이 가을에 피면 다음 봄에 피지 않기 때문에 봄 축제 등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에 핀 벚꽃은 환경을 위해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 산호초가 생존할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전 세계 23개국의 과학자 160여 명은 보고서에서 기온 상승으로 인해 지구가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이를 넘어서면 생태계 붕괴가 빨라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1.4도를 기록해 이미 산호초가 생존할 수 있는 열적 임계점인 1.2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산호초는 유례없는 고사 현상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면 산호초가 멸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2050년까지 미래항공 모빌리티 분야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첨단 모빌리티, 친환경, 인공지능, 국산화,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 56개 세부기술 로드맵으로 구성된 초안에는 1톤 이상 고중량, 500km 이상 장거리 드론 시스템과 마하 5 이상 극초음속 추진 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상 20km 고도 성층권에서 3달 이상 떠 있을 수 있는 친환경 무인기 개발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조종사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 자율비행 기술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올해 안에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주경돈 교수 연구팀이 카메라만으로 주변을 더 정확하게 보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소실점이라는 원근법 원리를 활용해 멀리 있는 물체는 확대하고 가까운 물체는 작게 보이도록 설계해 카메라 영상의 왜곡 문제를 보정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소실점 방향을 따라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깊이감과 거리감을 학습하도록 하고 원본 영상과 보정된 영상을 융합해 입체적인 3차원 공간 지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인공지능이 기존보다 공간을 더 잘 이해하고 멀리 있는 자동차와 신호등, 건물 등의 형태도 선명하게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늘 따라붙는데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충북 제천의 한 전통시장에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 순찰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시장 안 골목 구석구석을 바퀴가 달린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가 회전하며 곳곳을 촬영하고 영상은 실시간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합니다. 충북 제천 중앙시장에 도입된 AI 순찰 로봇으로 충청권에선 처음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AI 순찰 로봇은 주로 야간 등 범죄 취약 시간대에 활동하면서 전통시장 내 경비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로봇은 여러 상 카메라를 갖춰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화재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경찰과 소방에 자동 신고되고 자체 탑재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도 가능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화재나 절도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가 이제 절도에 대한 범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화재인데 사실은 재래시장이 가장 취약한 게 화재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걸 안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순찰 로봇을 통해 순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능형 순찰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로봇 순찰을 통해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경찰은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다른 전통시장으로 순찰 로봇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국내 첫 장편 영화가 오늘 개봉합니다. 제작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한 가운데 AI가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도 던집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뭐야 이거? 여기가 어디야? 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계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없애려는 저승사자들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 등으로 유명한 강윤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지난해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권한슬 감독이 AI 연출을 지휘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AI 영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너무 길지 않게 저희가 시리즈형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했고요. 차량이 부딪히고 폭발하는 장면, 저승사자의 액션씬 등에서 현존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모두 이용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흘 이상 걸렸을 작업은 1시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연출적 프롬프트들을 다 이제 사람이 직접 창조를 해내서 그걸 입력을 해서 장면들을 뽑아내고 거기서 제일 좋은 장면들을 고를 수 있는. 기존 영화에서 공들여 만든 컴퓨터 그래픽만큼 정교하진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영화 제작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건 분명합니다. 감독님의 어떠한 그런 창의성 그리고 도전성 이런 것들이 잘 느껴졌고 그리고 저희 목표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AI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AI가 영화 제작에서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저 스스로가 어떻게 그 괴물들, 크리처들에게 반응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연기를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섬세한 감정들은 인간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선택하는 관객의 기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화의 본질은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병원 공동연구팀이 기존 14일이 걸리던 의약품 무균 검사를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신속 무균 시험법을 개발했습니다. 무균 시험법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균이 없어야 하는 제품이 실제로 무균 상태인지 확인하는 시험법입니다. 연구팀은 자석 나노 입자와 고감도 형광 이미징 칩을 활용해 의약품 내 극미량의 병원균을 신속 정확하게 검출하는 방식으로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8시간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무균이 입증된 바이오 의약품을 제때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5, 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65세 이상은 물론 면역 저하자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진행됩니다. 75세 이상은 오늘부터, 70에서 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에서 69세는 오는 22일부터 차례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내에서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발열과 오한 등으로 지난달 16일 의료기관을 찾은 30대 환자가 일본 뇌염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환자는 최근 캠핑을 하다가 모기에 물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과 두통에 시달리게 되고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발작,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질병청은 일반적으로 10월부터 일본 뇌염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최근 매개 모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3,200만 명이 이동했고 교통사고 일평균 발생 건수도 4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모두 3,200만 명이 이동했고 이는 대책 기간이 6일이었던 지난해 이동인원 2,973만 명보다 7.6%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증가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평균 이동인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전국 교통사고 일평균 발생 건수는 263건으로 지난해 480건보다 45.2% 감소했고 일평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지난해 6.8명보다 4.4% 줄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납치, 감금 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대응팀을 오늘 현지에 급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국내 송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오늘 현지에 급파됩니다. 대응팀은 우선 최근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빠른 부검과 시신 국내 운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함께 현지로 향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에 나섭니다. 또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들을 전세기를 투입해 조기 송환하고 우리 법에 따라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납치 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통한 합동작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현지 범죄 단체들의 주요 수법인 로맨스 스캠을 막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합동 대응 TF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과 우리 경찰 주재관 증원, 한국인 범죄를 전담할 코리안 데스크 설치 또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응 현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며 각 부처의 관련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수도 푸놈펜을 포함해 무려 11개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현지 교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캄보디아는 한국인 관광객이 한 해에만 20만 명 넘게 찾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한 차례 수교가 끊어졌다가 1997년 다시 교류가 시작됐고 여러 기업이 진출하며 교민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비행기로 6시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국가지만 하루아침에 발길이 끊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을 노린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수도 푸놈펜을 비롯해 11개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겁니다. 현지 방문을 전면 자제하도록 한 건데 출국을 권고하는 적색 경보로 격상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년에서 2023년 한 해 10건에서 20건 수준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배경엔 웬치로 불리는 중국계를 주축으로 한 범죄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돈벌이를 미끼로 현지로 꿰어낸 뒤 납치의 몸값을 요구하거나 철조망과 무장경비원으로 둘러싸인 감옥에 가두고 피싱부터 스캠, 온라인 도박 등 온갖 범죄를 강요하는 게 주요 수법입니다. 캄보디아의 이런 범죄단지는 최소 50여 곳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된 뒤 성행에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인 대상 범죄가 빠르게 늘었다고 현지 교민들은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내 민간단체에 달마다 20에서 30건꼴로 구조 요청이 들어왔지만 우리 정부 차원의 대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지는 비극이 벌어진 뒤에야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캄보디아 측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범죄 배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현지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를 근거지로 돈을 뜯어내고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하는 센터를 운영해온 조직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해 천지 회장 등의 제재 146건을 시행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천지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천지 회장이 보유해온 약 150억 달러, 약 21조 원어치 비트코인 12만 7천여 개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최대 규모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골든 포천 리조트 월드를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프린스 그룹 자회사가 건설하고 기술단지로 위장한 프놈펜 외곽 대규모 스캠 단지의 배후 회사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소폭 상향 조정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3.1%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충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다는 게 IMF의 설명입니다. The tariff shock itself is smaller than initially feared, with many trade deals and exemptions. Most countries also refrained from retaliation, keeping the trading system open. 기업들도 관세 인상에 앞서 수출을 앞당기고 공급망을 조정했고 중국과 독일의 확장 재정 정책, 달러 약세도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로는 지난 7월보다 0.1%포인트 높은 0.9%를 제시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0.1%포인트 상향한 2%로 높였고 일본 경제 성장률도 1.1%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4.8%로 변동이 없었고 내년에는 4.2%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그러나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거의 멈추는 등 노동시장이 약화하고 근원 물가도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며 관세 충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ure, all of us have noted flaring up trade tensions with the potential for supply chain disruptions could quickly lower global output by as much as 0.3 percentage point as we explore in our downside scenario. IMF는 또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와 AI 투자 열풍으로 인한 버블 가능성이 위험 요소라며 과거 닷컴 붕괴와 같은 충격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10조 원대를 회복했고 매출은 사상 최대를 찍었는데요. 고전했던 반도체 사업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증권가 전망치는 10조 원대였지만 이보다 높은 12조 1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년여 만에 10조 원대 회복이자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은 처음으로 80조 원의 벽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8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깜짝 실적을 이끈 건 부진을 털어낸 반도체 사업입니다. 사업부별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선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6조 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매출 27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한 분기 만에 SK 하이닉스를 꺾고 다시 매출 왕좌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고실적이라고 봅니다. HBM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도 일단 전반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 역시 적자폭을 줄이며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깜짝 실적에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 9만 6천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래의 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주가가 오를수록 보상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10월 1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